네, 정치인싸 오늘도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뭐 추측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도 선고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거든요.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헌재가 온갖 썰이 나올 만큼 혼란한 상태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재판관분들끼리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게 말씀을 나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좀 보도에서 못 봤고 지라시 같은데 바깥으로 세워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연구관이랄지 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결정문 여기에서 여러 의견들이 다 나오면서 헌재 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있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 높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어쨌든 저희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늦어지고 있는 게 일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18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전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했던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4월 18일 이후에 바로 임명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것도 보장할 수가 없고 어쨌든 두 명이 빠진 다음에 새로 임명을 하게 되면 대통령 몫이잖아요.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는데 권한대행 임명의 권한대행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건데 그 권한부터 또는 헌재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18일 전에 8인 체제에서도 무조건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을 보면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오염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썰들이 이제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재판소가 자초한 일이다. 근데 뭐 8명 전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몇몇 분들이 조금 재판관들로서의 법률적 상식과 양심을 잠깐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재판관들은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어떤 기일을 적시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는 정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수호할 의지가 몇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도 아쉬움이 있는 건 물론 여러 가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대등재판부로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조금 그래도 재판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좀 리더십을 가지고 뭐 다수결로 붙이거나 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 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의 상식이 살아있고 법률적 양심이 그들에게 있다면은 4월 18일을 넘기는 그런 썰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이 한 채 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단어,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이제 챙기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를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길어지니까 이제는 지난주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더 이상 재판관 TF팀에 자료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두르면서 선고를 하려고 하는 측과 늦추려고 하는 재판관들 사이에 신경전, 기싸움, 그리고 고성이 오가고 있다.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두르려는 쪽이 인용이에요, 기각이에요? 인용이죠. 어. 그리고 이제 좀 늦추려고 하는 것은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 문제 계속 이제 선고기를 늦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앞에 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4월 18일 전에는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해왔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용이 되더라도 8대 0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생긴 거잖아요. 아예 4월 18일까지 결정을 안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그냥 2년 동안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가정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근데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할 단계를 지나간 거죠. 서영주 소장님께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보니까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틀릴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많은 거를 말해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건 뭐 기각이 맞는 것이고 무리했고 이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7대1 나올 수도 있는데 7대1이 나온 상황을 보면 사실상 5대2대 1인데 1하고 5에 들어있던 한 분과의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랐잖아요. 극과 극이요. 예, 하나를 딱 보고 한 사람은 그 24시간 동안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걸어서 의결이 된 건데 한 분은 이건 찰나야. 이건 순간이야. 무슨 지연할 의도 없는 걸로 나는 봐. 근데 한 사람은 그 24시간을 영겁의 세월로 이거 지연할 의도가 있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여기는 법리도 생각보다. 없고 네, 네. 논리도 없어요. 주관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한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 한계가 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그 헌법 위반으로 짚었지만 중대하지 않다라고 본 게 4명이었고 헌법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본 게 1명이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작위 임명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한덕수 대행의 헌법 의무 위반 여부와 이 시기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난입시킨 대통령의 헌법 의무 위반의 그 차이가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0만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박 실장님은 명징한 사건이다. 이건 주관이 그렇죠.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건 아주 해석하셨잖아요. 분명해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나 그럴 일이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 예를 들어서 6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법흥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법흥왕이에요? 법흥왕이요? 그때쯤 뭐 율령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제로 됐었는데 6세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추측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기각을 쓸 수 있는 재판관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헌법적 논리에서 이게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행위들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보는데 고민을 한다면 각하 내에서 지금 고민을 할 거고 그 각하도 쓰기 힘들어서 지금 그 일부 재판관들이 각하를 써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각하의 논리를 만드느라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각을 쓸 수 있어요. 헌법을 그냥 대차대조표로 딱 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과 헌법상의 의무와 실제의 요건과 절차를 다 따졌을 때 합헌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대한 할수 위법이라는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추정이 중대한 나오는 위법은 그거예요. 돌려보냈을 때. 돌려보냈을 때 이 정도 위법은 감내하고 그 직을 수행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서 갑자기 착한 양이 돼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착해지겠어. 개헌도 하고 내 임기 단축을 하고 내가 야당하고도 또 협치하고 국민들을 살겠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복귀하면 군인들이나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하겠어요? 허수아비잖아요.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을 뭐 일도 못할 사람을 돌려보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중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할 수가 없다. 서영주 소장님 말씀 정확하고요. 저게 맞죠. 맞는데 이제 보수 우파의 재판관들이 그런 성향의 재판관들이 내가 양심상 기각이나 각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근데 하지만 이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우리가 인용 결정하면 조기 대선 벌어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 많네. 이 상황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는 인용으로 만들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좀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그럴 말씀이세요?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또 4월 18일 넘어가 버리면 이게 상황이 엄청나게 꼬여요. 그렇죠.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4월 18일 됐어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했어요. 예. 그럼 6인 체제잖아요. 헌법 심판 이거 못해요 지금.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막 압력 넣을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명 됐으니까 이거 대통령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인 내가 뭐 임명을 할 거야. 그러면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임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또 한덕수 탄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가 대단히 이제 혼란스럽고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이 직무정지 상태가 2년을 갈 수도 있다라는 정말 일각의 조그마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애가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 전 뭐 자꾸 이제 여론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헌법재판관도 그런 생각을 또 공고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 차단을 얘기하지 하는데 맙시다. 아니 얘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6인 체제로 간다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스템 구성원도 사실 재판 중에 구성원도 크게 바꾼다는 것도 이건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4월 18일 전에 하겠다는 그 입장이라도 헌재가 이제는 내줘야 된다.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특히 지금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당에서 뭐 여러 가지 탄핵소추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 완전 무정부 상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18일 넘어간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최소한 18일 전에는 우리가 선고를 하겠다는 거라도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쟁점 정리 끝났고 의견을 나눴으면 더 이상 미룰 일도 없다고 봐요. 헌재가 이제 그 정도 입장도 못 내고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게 5대3 대들하게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뭐 다른 방송사 이제 기자의 어떤 추론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대3이면 이제 기각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각 결론이 났을 때는 이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그렇죠. 낸 결론이잖아요. 한 명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결과 발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제 뭐 6대 2나 아니면은 4대 4로 이제 변동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지금 4월 18일밖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이게 근데 합당한 5대 상황일까요? 3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기자분이 뭐 법조에 뭐 정통하다고 그래서 모두들 이게 뭐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법률적 상식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정치적 고민이 있을 수 있으나 5대 3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조에 있는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는 5대 3이다. 아니 6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판관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뭐 내놓으라는 분들이잖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법률계에서는 좀 뭐 사시도 수석했던 사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인정력도 있고 자존심도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이런 중차대한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각하나 기각으로 쓴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영원히 박제되는 그런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정치로 오염이 됐구나. 잠깐은 지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훗날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들을 평가할 때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헌재에서 5대 3에서 3이라는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을 냈던 사람들은 내란의 공범으로서 낙인 찍혀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한덕수, 최상목은 그런다 치더라도 재판관들은 그 인용문이
각하문이 기각문이 영원히 남는데 본인의 평생의 업적과 어떤 따지고 보면은 양심과 명예를 이미 죽은 패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를 위해서 쓸 것인가?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서 소장님은 지금 계속 당위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이래야 하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그것을 취재를 한 겁니다. 취재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재를 한 건 아니니까. 그 기자가 어떠한 바람을 갖고 그 기사를 썼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5대 3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가 왜 대드락이냐 얘기도 그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3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공허한 얘기가 된 것 같고 5대 3이 돼버린 이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9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9이어서 5대 4다. 그러면 4월 18일 전에 선고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지금 선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고 선고기일은 전원 합의해야 정해져요.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이 8명밖에 안 됐는가? 물론 마흔역 재판은 임명 안 됐다 이 얘기는 이제 하실 텐데 저는 자꾸 작년 10월 17일 3분 9명이었다가 3분 퇴임해서 6명 됐을 때 그때 이 중요한 헌법기관 구성의 원칙을 관례를 뒤집고 민주당이 욕심부린 거 거기서부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 탓하겠다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정파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입법 그 절차적인 흠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뭐그 윤희석 대변인님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민주당이 그때 왜 임명을 안 했냐 저는 그 잘못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당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파면되냐 아니냐를 듣고 정원인 9명을 안 채워주는 지금 권한대행들의 잘못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여당의 잘못은 비유하자면 저는 뭐 거의 한 2대 98 정도예요. 그거를 그쪽이 먼저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훨씬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고 그리고 그 5대 3 대드락이라는 기자를 쓴 S방송국의 기자죠. 뭐 해당 기자가 법조에 잘 알기도 하는데 해당 지금 5대 3이 너무 기정사실처럼 얘기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당 기자가 본문에서 2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2번이나 강조됐어요. 그리고 5대 3 대드락 추정이 사실이라면 하면서 이제 가정적인 그렇죠. 이 그것도 글이라는 몇 걸 계속해서 번이나 밝히고 했어요. 있습니다. 네. 제가 뭐 해당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고 또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본 결과 제가 판단한 건 그래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자가 몇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추론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정황들의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거고 제가 들어본 것으로도 맞다고 보는데 이견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난 지금 무조건 기각이야. 이 의견이야? 이건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 소윤수 소장님 말대로 지금 2025년에 이런 명징한 사건을 기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기각 3이 나오잖아요. 기각이나 각하 3이 나온다. 네. 이거는 저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헌법적 의무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들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내린다? 뭐 1905년에 을사오적이 빗댄 을사삼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네. 저는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당위는 한 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싸움이 아니 아니라 당위를 저는 요구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은 지금 모든 기자들이나 정치권의 여야 누구도요.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썰이 마치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마치 헌재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당위는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5대 3이라는 이런 추측성 난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아무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에 얘기한다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러니까 그 기자분도 5대 3이라는 것들은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취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추정이잖아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추측 자체가 합리성을 배제하고 그냥 뭐 그런다더라. 뭐 누구 3명은 보수 성향이니까 끝까지 이 사람들은 각하로 돌아서고 기각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보편적 사실로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 얘기를 하는 우리가 거죠. 뭐 평론을 하면서 당위성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분석과 상상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위성적으로 저 얘기하면 저도 8대0 당연히 이윤용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거는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포고령 1항부터 당연히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복귀한다라는 것은 저도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헌재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 또 4월 18일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는 좀 넣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해 드리는데 어쨌든 5대3 대드락은 헌재 선고 결정의 실질적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연동된 거잖아요. 근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그 썰이 봐봐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썰들이 난무하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수를 두는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헌재가 가장 큰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나라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게 헌재가 차일피일 길을 미루는 거 그런 부담감은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헌재가 계속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하니 이거를 조속하게 빨리 끝내자는데 국민투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단번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헌법재판소법을 뭐 나름대로 개정을 하는데 국무위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탄핵시키고 임명을 국회의장한테 넘어오면 국회의장이 하고 헌재법을 바꾸고 이런 따지고 보면은 반 좀 법률적으로 무리를 과잉 입법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초래되지 않게끔 헌재가 좀 현명한 판단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그들은 정말 그 아까 박성태 시장님 말씀했지만 을사삼적이든 사적이든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는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썰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민투표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걸 개헌을 해서 개헌을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국민투표로 개헌. 아니, 개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불가능하죠.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썰이고 이야기인데 썰이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못 하니까 이거를 어차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한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죠, 제안. 이게 사실 민주당 중심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일각에서 그래요. 네, 이런 그거는 주장을 사실 하고 있다는 저는 거고. 그 얘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뭐 윤희석 대변인도 지적해줬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고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불안한가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쪽에서 좀 무리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들 불안감 정말 너무 이거 탄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라는 것만 커질 것 같아요. 다만 헌법 지금 어제 초선 그룹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 예.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국무위원 최소 6명 정도를 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키면 국무회의가 안 열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법이 공포되도록 한다.
제가 평소 때 같으면 민주당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18일을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일어나는 어떤 대혼란 사회적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민주당 초선들이 그런 의견을 낸 건 상당히 정말 의회 독재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우리의 상식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 봐요. 어떤 이른바 어떤 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을 다른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다 시켜서 직무정지 시키고 그다음에 원하는 법을 발효시킨다는 거잖아요. 시행이 되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원래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런데 그 행동이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은 4월 18일이 만약 넘어가게 되면 이 사회에 대혼란이 오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아주 또 여기선 거의 뭐 극약 처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또 그 그렇죠. 극단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극단적인 대안이 낫질 않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그건 어쨌든 저희가 물론 당위로 이걸 어떻게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헌재의 몫이니까 헌재가 4월 18일 안에는 헌재의 구성이 사실은 형해야 되는 4월 18일 안에는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라도 내비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4월 18일 전에 헌재가 선고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3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5대 3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를 하잖아요. 그건 또 나라가 안정화될 것이냐. 그걸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재가 이거를 4월 18일 전에 꼭 제 생각은 인용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4월 18일 이후에 아무런 선고도 안 하고 나라가 계속 혼란스럽고 민주당은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가지고 국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가을에 아펙 정상회의 우리가 주최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금 언론과 각종 정보에 얘기되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이념과 정치적인 지향성을 다 배제시키고 판단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법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 방법까지 생각했겠느냐. 자,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압박수단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4월 18일 지났어요. 정말로. 임명을 안 하고. 그럼 이제 6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누가 권한대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할 때 그럼 7명이 됩니다. 임명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헌재를 완전체 만들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2명 대통령 지명 몫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그때 있을 권한대행에게 하라고 할 거냐, 하지 말라고 할 거냐, 거기서 정파성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있는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무리하게 시간을 끌어서 그 헌재 구성을 바꾼다. 이건 정당하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대통령목,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의 구성을 지금 바꿔서 퇴임을 하니까. 예, 퇴임을 하니까 물론 180일 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 우리가 뭐 어떤 상식에 빗대서 이렇게 만약에 18일 넘어가서 그 구성을 바꾼다면 이 탄핵 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이 바꿔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정당하지 않죠. 그럼 그래서 7명으로 가야 된단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4월 18일 전에 무조건 해야 그 된다고 지날 것 같은데 얘기하는 제가 볼 겁니다. 때. 그 이유도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지나기 전에 해서 정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8인 체제에서 그 한 명을 확보하지 못해서 맞다. 그러면 역시 한덕수 대행, 뭐 최상목 대타 역사의 죄를 짓는 거고 이 사회가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18일 넘어가서 만약 18일 넘어가면 기각 결일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럼 이 사회 무정부 상태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봐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극악처분을 내리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을 아마 내란에 모두가 공범으로 보고 그 당시에 국무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탄핵시키자야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들이 내일 안에 공범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지금 현재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도수 권한대행과 최상무 권한대행의 형태를 보면요. 근데 7대 0으로 나중에 간다. 4, 58일이 넘어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그러면은 기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다 그런 전제를 다 인정하고 나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냐는 의문에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하야 운동으로 번질 것이고,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저항 운동을 비상계엄으로 막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5.18이 이제 서울에서 5월이 6월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비극들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건 비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열어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상을 보고 상상하고 그게 헌법재판의 재판관들이 판단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상 재판하고 좀 달라요. 헌법재판이란 건 증거나 법률에 있어서도 보나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그 조금 문제가 됐던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복경 재판관이 그 좀 애매한 걸로 기각을 내렸는데 그게 민사상 형사상 재판처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를 상상한다면 뭐 당위성이라 할 수 있으나 저는 그 정도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허술하거나 나약하지는 지금 않다고 의견을 생각해요. 말씀하신 거고 김복형 재판관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데 네.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지금 우리는 민주당이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헌재로 넘어왔어요. 그게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은 아니잖아요. 헌재에 대한 압박 수단이죠.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헌재에다 압박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그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앞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극약 처방이어서 뭐 윤희석 대변인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의 그런 과도한 행위나 이런 것들 있으면 비판을 해왔는데, 만약에 그래서 정말 4월 18을 넘기고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이런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헌재를 정상화시켜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 두 상황만 놓고 비교한다면 차라리 이쪽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재판관 구성이 구인 체제가 안 돼서 정말 만약에 기각이 된다 또는 4월 18일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 상태가 되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설령 기각돼서 온다고 해도 오래 못 버텨요.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1960년에도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2025년에 그걸 용납할 거라고 그건 생각하지 우리가 않고. 다 인정해요. 네. 그러면 재판관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고. 지금 얘기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네.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정리해 주시죠. 그래요. 네. 예. 저는 줄탄핵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거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여기 네. 가면 우리 여기 30시간 방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제가 축소하자는 뜻이에요. 헌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잡고 그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잘못된 방법인데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 효과를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헌재가 그래서 4월 18일 안에 선고를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해라는 동의합니다. 겁니다. 그 부분.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좀 얘기를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거기까지도 지금 간 거잖아요. 그때 서윤주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박 실장님은 뭐 한 달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럼 여당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준비요. 준비는 도망갈 준비- 준비를 해야죠. 도망가야지. 몇몇 분. 어딜 도망가요? 해외로 도피해야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3월 들어와서 전혀 예상 못했던 상황들이 연이어 벌어져서 그런 겁니다. 3월 7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밤늦게 나왔을 때부터 이거 뭐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3월 26일 날 3.16 사태가 아니게 된 거죠. 민주당에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요동을 쳤다고 봐요. 거기에 따라서 예상이 바뀌는 거죠. 저도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되는 상황은 저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관회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같은 연수원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역을 맡은 분들이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다가 한 분은 형사재판을 하고 뭐 한 분은 헌법재판관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의 폭이 정말 넓구나라는 거를 이재명 2심에서 보여줬어요. 불과 넉 달 만에.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자기의 희망 섞인 기대를 섞는 분들이라면 윤 대통령 기각 충분히 가능하다. 이 논리가 성립이 돼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헌재도 영향을 받나? 그 여론에? 그걸 우리가 긍정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거에 됐을 대해서 때- 긍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다른 게 뭐냐면 앞서 이제 1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의 범주의 양쪽 끝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한쪽은 1심은 죄일 가능성을 좀 넓게 따져서 죄가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을 엄격하게 봐서 죄를 물었다라고 한다면 2심은 혹시나 죄가 아닌 것 아냐? 이 부분을 이제 좀 넓게 봤다. 그런 정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봐요. 근데 1심과 2심 대법원이 바뀌는 건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치과의사 살인 사건이 있어요. 그 부인에 대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습니다. 이게 판결이 계속 바뀝니다. 그거는 당시 목격자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군인들의 국회 난임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5천만이. 이건 너무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나 법리를 다투면서 이게 다툴 사건이 저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공전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다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질문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기각이든 각하든 해서 복귀를 한다면 혹은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지금 뭐 국가가 마비 상태가 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그때 여당은 어떻게 이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못해요. 방법이 방법. 없고 아니, 주도권을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방어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줬던 사람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당 지도부가 되도록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는 자율적인 결정권,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종속된 상황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소통은 불가능할 거라고 하야라는 보시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야라고 당을 그- 더 완전히 옥죄할 거고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임명하는 그런 행정부의 뭐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처럼 만들 거예요. 왕이 상황을 되는 자체. 거예요, 왕이. 그러면 탄핵 기각이 여당한테도 좋은 건 여당한테 아닌 거 좋죠.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한동훈 전 있지. 대표한테만 치명적이지 나머지 그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뭐 이런 분들은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권선동이랑 권영세 두 지도부도요. 그래도 적당히 좀 걸쳐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크게 피해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왕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냥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감히 나에게 당신들 간첩이나 중국, 북한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도 이제는 그 명분을 깰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헌재가 면허권을 줬어요. 그리고 좀 적당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많이는 안 보내겠죠. 한 20명, 30명. 그냥 경고성으로. 그래도 그게 통치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야당은 그냥 싸워요, 거리에서. 뭐 피를 흘리든 어쩌든 늘 그래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여당 내부에서는 틀림없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왕으로 인정해서 영접하는 사람과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랬거나 아니면은 탄핵돼서 자연인으로 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공과를 따져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 거다. 리스트 지금 작성 중일 거예요 아마 아직. 그럴 인사 경우를 보복 당했어요. 리스트. 네. 아. 그래서 이제 1번 한덕수, 2번 한동훈 뭐 이렇게 하고 101번째 윤희석, 150번째 뒤에 장성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지 이준석 않을까. 전 대변인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변인은 그래도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소장님이 들면 더 앞일 것 조금만 같은데. 얘기하면 네.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들이 이제 구치소로 개인 자격으로 면회 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 안 좋았다면서요. 개인 자격으로 해줄게 완전히. 너희들 개인 자격으로 완전히 해줄 당에서 테니까 배제. 당뿐만이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근데요. 네. 뭐 그런 얘기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건 군대 무슨-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 윤 대통령이 이제 기각돼서 복귀했을 때 뭐 군대를 뭐 몇 명 보낸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명령에 따를 군인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이에요. 그거는 뭐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싸운다.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현상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명령에 따를 군인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윤 대통령도 아마도 말씀하셨잖아요. 헌재 최종 진술에서 본인의 임기 여부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한다. 조기에 개헌을 통해서 뭔가 국민 통합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업으로 갈 가능성이 좋고 물론 그 작업 과중에 여당이 굉장히 윤 대통령화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할 거는 뭐 정계 개편도 가능해요. 저는 대통령이 물론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전 한 2년 전부터 윤 대통령 말 중에 믿는 말은 딱 하나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배고프다 이런 말을 믿을 것 같은데 그 외 모든 말은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이분은 되는 대로 말하는 분이다. 물론 아직 현직 대통령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제 생각에 맞을 거라고 보고 윤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내가 그때 기분이 욱해서 그런 태도도 보인 적이 없어요. 일관된 건 반국가 세력 처단을 위해서예요. 아마 이분은 지금도 반국가 세력에 장악해 있고 내가 구국의 일념을 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리에 정광훈 씨가 뭐 돈 주겠다고 하든 뭐 하든 자기들의 185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구국의 결사대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분이 와서 할 거는 임기 단축 개헌이겠어요? 반국가 세력 처단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국의 결단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들 이제 군인들을 난입시키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복 경찰이나 비밀 경찰 또는 검찰을 동원해서든 자신의 그 망상 속의 세계를 실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 여당은 도망가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 분들은 도망가셔야 돼요 정말로. 아니 여당 분들부터 겁이 먼저 많아요. 체포될 수 뭐 있어요. 어딜 도망을 가. 아니 내일은 그런 주요 나라예요, 임무 우리가? 종사자들이 그럴 수 지금 다 있다니까요. 구속돼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도망가려고 아니, 그래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헌재가 달리고 와? 자격 심판이긴 하나 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 형사 재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나머지 주요 종사자들 예를 들어 김용현 말 바꿨던 여인영, 이진호 이런 사람들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법원에 공소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장관 다시 임명하고 그들을 주요 군 수뇌부로 안 한다는 뭐 우리가 상상을 안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강서구청 그 후보 김태우 냈을 때도 어떻게 대법원에서 3개월 만에 저기 그 사면복권을 해서 후보를 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늘 저질러 왔기 때문에 복귀를 하면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나한테 충성했던 사람 다시 군에 복귀시켜서 군을 더 강하게 장악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간첩 세력을 발본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선언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 잠깐 시간이 없나요? 네, 짧게 하시죠. 네.
저 요즘 가끔 제대로 못 보고 띄엄띄엄 보는데 폭삭 소가수다 요즘 인기잖아요. 예. 보면은 드라마요? 뭐 광례, 예순이, 금명이부터 관식이 다 저는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 이건 우리 역사 같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라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거는 우리 힘들었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어떻게 보면 그 끝에 우리 세대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헌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후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 했던 거를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우리가 망쳐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재한테 그게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한다면 그 시나리오까지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